근데 이 뒷부분들이 위해성 평가부터 해서 뒤에 나온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설환경공학과에서 토목과에서 배우는 환경 중에 주로 처리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로 안 다룬 부분들, 그 마지막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만 해도 뭐 과목이에요, 여러분. 환경 위해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그렇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배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학부 때 그거를 뭐 심도 있게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념 설명하는 그 정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위해성 평가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해성에는 배경 위해성하고 증가적 위해성이 있다. 배경 위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그냥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의한 그 위해성들이고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적 위해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수상, 뭐 오염이 있다거나 뭐 어떤 그 특별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위해성이 그거에서 증가되는 거, 그 부분을 증가적 위해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이 부분이겠죠. 어떤 오염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에는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위해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노출 평가를 하고 독성 평가를 해서 위해도를 결정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위해 인식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저 운동장에 누군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발암물질을 쫙 뿌리고 갔어요. 그럼 좀 황당하긴 하겠죠, 여러분. 근데 쫙 뿌리고 갔어요. 그런 사고에 의해서 지금 오전 11시부터 여기서 제2공학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가 있냐 없냐, 위해가 실제로 있냐 없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위해 인식이 되겠죠. 만약에 저 사건이 우리한테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위해 인식 여부에서 뭐 위해가 없다 그렇게 넘어갈 텐데, 근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위해성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위해 인식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노출 평가라는 거는 오케이, 누가 저기다 독극물을 뿌리고 갔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위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저기다 오염물질을 뿌리고 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젯밤 이후에 저 운동장 주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영향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물질이 약간의 휘발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 오면서 걸어왔죠, 그 주위를.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그 물질이 휘발이 돼서 대기 중으로 노출이 돼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내가 호흡하는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있긴 하지만 뭐 조금이라도 공기가 새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말고사 때문에 영향받기가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들 그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거랑 기말고사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저게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지하수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하수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없죠. 우리가 일단 한양대학교에 있는 지하수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저기 뿌렸다면은 그게 얼마나 빨리 들어가겠어요? 아직 못 들어가요, 여러분. 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또? 어젯밤에 못 모르고 여러분 저기 가서 여러분 누가 체조하셨다면, 그쵸? 체조하다가 심심해서 소꿉장난까지 했다면, 그래서 흙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그릇에 넣어가지고 먹어주기 하다가 친구랑 흙을 좀 먹었다면 그런 위에 노출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노출 평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성 평가라는 거는 거기 있는 실제 어떤 물질 중에서 그 물질이 얼마나 나한테 독성이 있나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매번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어떤 DB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쵸?
거기 있는 물질들이 독성은 얼마나 있나를,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위해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해성 평가라는 일반적인 4단계고, 이러한 그 위해성 평가의 목적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총위해성의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 효율적인 대처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양대학에 있는 지하수하고 강원도에 있는 지하수 그 두 케이스 생각나세요, 여러분? 위에 농도는 어디가 더 높다 그랬어요? 한양대 지하수가 더 오염이 돼 있지만 위해도를 결정해 보면은 강원도에 있는 지하수가 더 위해성 평가의 결과가 더 안 좋다고 나온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한된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다 먼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 쪽에 먼저 써야 된다는 거죠. 한양대 쪽은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위해성 저감을 얻고자 하는 게 위해성 평가의 최대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원칙,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하는 거하고도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잘 맞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인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쫙 돼 있는데 여러분 쫙 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 인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들이, 이러한 물질들이 저 운동장에 발견이 됐을 때 그게 비바람성이냐 바람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독성 점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비바람성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람이면은 상대적으로 더 가중치를 더 주고, 여러분 당연하죠. 발암 물질을 더 우리가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겁니다. 순위를 매길 때 그 물질의 최대 농도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허용이 되냐, 그리고 그 물질이 얼마나 바람을 미치냐 하는 그 기울기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해서 결정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출 평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렇게 오염물질이 돼 있을 때, 오염이 돼 있을 때,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이게 지하수를 통해서 올 수 있냐, 호흡을 통해서 올 수 있냐, 또 이 근처에 가서 뭐 흙을 먹어서 있을 수 있냐, 또 여러분 어떨 수 있냐면은 이게 식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을 우리가 또 뭐 먹는다면은 그런 기자계에도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 하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도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을 때 이게 지표수로 배출이 되냐, 토양이나 주위로 배출이 되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고 기본적인 틀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위해성 평가를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B 지역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매번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번 새로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골치 아픈 일이긴 하다 하는 겁니다. 골치 아픈 일이긴 한데 여러분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있다면은 매번 새로운 지역 가가지고 새로운 비용을 다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A 지역에 적용했던 걸 B 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B 지역 가서는 돈을 똑같이 못 받겠죠. 그쵸? 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똑같은 돈을 받고 여러분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시디어지만 실제 그 결과는 다른 그런 산출물이 나오는 그런 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인구가 얼마나 되고 노출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는 거죠. 어떤 경로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되나 하는 것들을 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그런 그 방법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분방정식도 아니고 식이라 해봤자 여기 나온 요식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별로 어려운 식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의 두 번째 파일, 이 파일은 어떻게 보면 앞에 파일이 설명이 많은데 이거는 좀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성 평가를 할 때 발암물질하고 비발암물질로 나누고, 독성 모델은 또 발암물질하고 비물질하고 그거 또 다르다 하는 거,
독성평가의 문제점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독성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그렇다고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다. 어떻게 사람한테 여러분 독성평가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동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추하는 거죠. 쥐나 토끼한테 먹여보고 그게 팻이 몇 배나 더 많은 사람한테 얼마만큼 해로울 거다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유추한 결과가 반드시 맞을 수는 없죠. 반드시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동물 실험 결과도 앞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도를 결정하는 것 쫙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로 사망을 증가시키는 위해성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쫙 보시면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뭐예요? 담배 1.4개 피는 거하고 뭐하고 같아요 여러분? 핵발전소 인근에서 5년간 거주하는 거, 이거 별로 뭐 임팩트 없나요? 스스로 구운 물고기 100회 섭취, 뭐 100회 정도야 뭐, 그쵸? 홍석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성윤 양 미안해요 여러분. 정성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하고 뭐 크게 안 되고, 근데 석탄광당에서 시간 작업하는 거, 그거하고 담배 1.4개 피가 유사하다. 그리고 포도주 0.5리 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쵸? 500ml 정도야 뭐.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이런 거와 비슷하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게 안 좋은 게 여러분, 흡연자가 2개월 동거네. 여러분이 담배를 피시면은 배우자한테도 여러분 이 정도 그 유해도를 끼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해성 평가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생에서 살 때도 어떻게 위해도를 줄일까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를 안 해야 될지가 뻔히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서 하시라 하는 거 말씀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는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전달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 삼촌이나 이모한테 가서 설명하면 여러분 삼촌이나 이모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거를 일상언어로서 설명해서 잘 설명하는 게 사실은 위해성 평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이 위해성 평가에는 계산만 잘해서 딱 나 100점짜리인데 답안지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안지가 70점짜리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은 안 온다 그러지 않았나? 온다 그랬나? 이은경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위해성 평가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죠. 뭔가 정량적인 툴이 필요한 경우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다 드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수도권 인근의 A시에서는 현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 B시의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데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지만 점차로 B시의 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지자 A시에게 자체 처리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또 이에 A시는 자체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소각장 부지 C까지 선정하였으나 환경단체와 소각장 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종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거듭하여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세부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환경단체는 소각장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을 짓는 것은 좋은데 C지역이 적지가 아니라 D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나서며 만약 시에서 강행한다면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을러댔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면 배기가스로 인한 위해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도로 추진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최첨단 시설을 들여와 선진국의 수준에 완벽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그렇게 돈을 들일 바에는 아예 돈을 많이 주고 BC에 위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와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헤드에이크는 다 나왔죠, 여러분. 그쵸?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하면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그냥 뭐 빠짐없이 다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참고로 A시의 소각장 건설 관련 위해성 평가 세부 계획안을 수립할 것. 다만 숫자적인 계산이나 결과는 불필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에 가정을 세울 것. 소각장으로 인한 위해성은 발생하는 배기 부산물로 한정할 것.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목표를 명확히 할 것. 자,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안이 몇 가지나 있는 거예요. 읽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A시의 시장이라면은 지금 관련된 사람이 많죠. 어떤 대안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C지역에 그렇죠, 건설하는데, 자, 건설하는 것도 D지역으로, 그렇죠, D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있겠죠. 또 B시에 그대로 주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C지역에 건설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처리를 더 할 것이냐, 그쵸? 규모를 줄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죠. 완환도 있고, 그쵸? 또 D지역에도 그런 거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대안이 아주 많아요, 지금. 그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위해성 평가만 하시면 돼요, 지금? C 입장에서는 뭐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돈, 그쵸? BC 레이쇼라고 그러죠, 여러분. 베네핏 코스트. 그쵸? 비용을 얼마 들였을 때 베네핏이 얼마나 나오냐. 그 베네핏에 사실은 요 위해성 평가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쵸? 그런 평가를 다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숫자로 다 보여줘야 돼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코스트가 얼마 들이고 이런 베네핏이 있다는 거를 수치적으로 다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베네핏이 다 수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이 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결국은 수치로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코스트는 수치로 계산이 돼요. 근데 베네핏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암이 덜 걸렸다, 위해성 평가에 의해서 위해도가 적게 나왔다 하는 거를 수치화 안 하면은 결국은 BC 레이쇼에서 이게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안을 어떻게 비교할까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힘 빠지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딱 결과를 주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 시에 가면 시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막판에는 시장이 해요. 위원회에서는 여러분 뭐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학교도 그래요. A하고 B안이 있다면 그 A, B안을 같이 올려요. A안은 이런 장점이 있고 B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어떤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그럼 시장이 이제 다 떠맡는 거예요, 혼자 책임을. 욕을 나중에 시장만 먹으면 되죠. 그렇게 되면 깔끔하죠. 뭐 사고가 크게 나면 시장이 사표 쓰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가 대충 나고 별로 안 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건데, 퇴임 후에 사고가 나면은 그 시장만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때 그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수치적으로 A, B 두 안 중에 A안이 좋다고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줘도 시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약간 힘이 빠지죠. 엔지니어들이 기껏 계산을 해줘도 정치적 논리에서 막판에 흘러지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정치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만능은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위해성 평가를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위해성 평가까지 하고 이제 두 챕터 짧게 설명하고 여러분 나갈게요. 거의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플라스틱 재활용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외웠죠,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아직도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요. 저희 발전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런 게 다 안 나왔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려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시던 것들을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내신 때문에 열심히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그 제도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재활용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쫙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요즘은 에너지 활용하는데 많이 쓰이려고 하고, 에너지 활용할 때 이걸 태운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이옥신 그런 것들 안 나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봐주시고, 분해성 플라스틱 이게 또 점점 더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자, 분해성 플라스틱이 아주 중요한 데가 특히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죠? 그게 결국은 여러분 쓰레기 봉투를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튼튼해야 되죠? 튼튼하면은 그게 분해가 잘 되겠어요? 분해 안 돼요, 여러분. 튼튼하려면 분해성 플라스틱 쓰면 안 돼요. 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그만큼 구조가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분해가 잘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죠. 아주 종량제 봉투로서 단단하게 만들면은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잔들게 만들면은 쓰레기 봉투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20년 30년째 계속 고민 중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해성 플라스틱은 여러분, 말은 분해성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1시간 내에 그냥 확 분해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시간 꽤 걸려요, 분해되는 데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들 대량 생산하고 있다. 폐타이어, 폐타이어 많이 이거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다. 재활용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여러분 어디냐면은 요즘은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를 투입해서 태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왠지 폐타이어를 태우면은 공기가 맑아질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뒤처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시멘트 공장에서 태워가지고 많이 나아졌다 하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또 짧게 넘어갈 부분이 전과정 평가. 여러분 전과정 평가 들으셨어요? 서종원 교수님한테 안 들었어요? 서종원 교수님 거의 전공인데. 전과정 평가 여러분 뭐냐면은, 혹시 박주환 교수님한테 환경공학계를 들으셨다면, 저한테 들으셨다면 제가 짧게는 말씀드렸는데, 전과정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물건을 생산하는 때 드는 그 원료부터 그 사용해서 마지막에 최종 처분할 때까지 환경에 주는 영향을 다 평가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일회용 컵 중에 종이컵하고 스티로폴 컵 있죠. 뭐가 더 환경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탁 들으면 스티로폴 컵이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죠? 스티로폴 컵은 매립지에 가면 안 썩는다. 그 얘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 근거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단지 그게 매립정에 가서 분해가 얼마나 되냐 그걸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종이컵이건 스티로폴 컵이건 처음 만들 때 그 원료를 가져와서 그게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그게 제조해서 또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다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그 매립장 가서 그 환경에 주는 영향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 스티로폴 컵이 종이컵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티로폴 컵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이거 제일 먼저 했어요. 코카콜라가 왜 했냐면은 지금은 너무나 흔한데 여러분, 코카콜라에 우리 편의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팔죠 주로? 캔 있고 또 뭐 있어요? 페트병 있죠? 실은 페트병이 더 많아요.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도 페트병 상당히 많죠.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병을 쓰다 보니까 병이 이게 너무 무겁고 깨지고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곧장 바꾸겠다고 시장에 내보내니까 곧장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판단을 다 한 가지로 판단한 거예요. 페트병은 여러분 리사이클이 안 되지 않냐. 그쵸? 리사이클이 힘들고 환경에 더 미치는 영향이 안 좋지 않냐. 그걸로써 공격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코카콜라가 그래 내가 계산 한번 해볼게. 병 만들 때부터 그 다음에 페트병 만들 때부터 정과정 평가를 해보니까 페트병이 더 괜찮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 미치는 영향은 더 적더라 하는 거죠. 자, 또 여러분 이런 거 비교해볼 만한 거 뭐 있을까요? 애기 기저귀. 여러분 애기 일회용 기저귀 쓰죠? 그거하고 청기저귀하고 비교해보면은 우리는 애기 일회용 기저귀가 안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비닐이 있기 때문에 매립집 가서 안 썩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애기 청기저귀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빨죠? 그거 빨면서 나오는 물, 그 폐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그쵸? 다 생각해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읽으니까 요즘은 기저귀 안 채우고 키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그 애들이 시행착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죠 집에서. 물론 사람하고 애완동물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개나 고양이도 여러분 출애인 시키면은 여러분 어때요? 거기 가서 싸잖아요. 화장실 가서 싸잖아요. 한국 가서.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죠. 애한테 이 기저귀 키운다는 게 사실은 애를 처음부터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너는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이 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천기저귀건 이 종이기저귀건 하여튼 애를 안 믿는 거고, 게다가 종이기저귀면은 되게 덥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상당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여름 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이거 뭐 조카나 아직 애는 안 낳아 보셨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다 이게 뭐 나잖아요. 빨갛게. 애들이 얼마나 더우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라고요. 천기저귀도 더워요. 그거 왜 안 더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애를 그냥 그렇게 안 하고 키워도 처음에는 뭐 걸레질 하셔야 되겠지만 애가 트레이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 키울 때 한번 안 하고 키워보세요.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면 빤스 정도만 하고 지가 된다는 거죠, 가서. 생각보다 트레이닝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애를 서지도 못한 애를 그렇게 트레이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지는 못한 애한테 발로 팍팍 차면서 빨리 가서 야 싸고 짜증내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가 이동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LCA가 그렇게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LCA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한 90년대까지 미국이용 우리나라건 뭐든지 물건 나오면 다 LCA 했죠. 요즘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떤 물질이 나오면 LCA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걸로서 이제는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서정원 교수님은 이 건설 관리 측면에서 LCA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서 교수님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실 테니까 LCA를 한번 보시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